실제로 그런 걸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와닿는 게 전 느낌이 사실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인터넷에 네. 어떤 매몰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네. 뭐 이제 게임 업계와 또 이런 IT 이런 것들과 네. 관련돼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학계에서도 또 산업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게임이 과연 중독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네, 네.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느냐 네, 하는 네,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네, 네. 또 최근에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네, 네. 중독을 네, 네. 질환이다라고 네, 네, 얘기도 네. 하고 했는데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임은 과연 질환입니까? 재밌는 게, 최근에도 뭐, 여러 또 분들이 모이셔서 걱정을 막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이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좀 상당히 이해하고,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서, 단순히 어떤 그런 순수한 염려나 걱정 이면에 뭔가 다른 것들이 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WHO에서 게임 상용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그 무브먼트의 슬로건이 뭐냐면, 게임 질병화예요. 게임 질병화입니다. 그 자체는, 이게 게임을 질병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뭐 게임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한다, 뭐 이런 상당히 되게 과도하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프레임을 이제 가짐으로써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중독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해서 실제로 많은 문제를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차분히 볼 수 있게 만들지 않고 게임 중독? 게임이 병이야? 게임하면 다 정신과 환자야?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든다. 상당히 많이 네. 조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실제로 뭐 사용하는 슬로건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되게 상당히 뭐 꼰대적 시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되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게임 프렌들리한 사람과 게임 프렌들리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좀 가림으로써 분명히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스펙트럼에 있잖아요. 술도 마찬가지. 술 먹는 사람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가 중독이 되는 거고, 도박도 합법적으로 즐기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도박 사용 장애라고 해서 사행 산업 때문에 도박이 생겼다라고 보지도 않고,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게임 사용 장애가 질병으로 등재가 되면, 게임 산업의 가치나, 게임의 그 고유한 가치, 놀이로서의 문화로서의 가치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뭐 5월 달에 WHO 세계보건기구 이제 총회에서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건 별로 큰 문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게임을 사용하는 중에 일부가 어떤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중독적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미 병원에 오고 있고, 게임 사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가 지원하는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라는 곳이 병원을 이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같이 잘 이야기하고 또 게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게임이 가지는 어떤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충분히 더 크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여유 있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꾸 좀 울컥울컥 하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 그러나 게임의 일부를 가지고 게임 때문에 힘들어져서 비가역주로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분들은 치료의 대상이 분명히 된다는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또 중독적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선생님한테 가장 큰 보람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이런 활동 중에서?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보람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엔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전문가가 진료실을 넘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까지 고민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막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꼭 중독 영역이 산업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으로 약간 있는 사람들이고 특권층이고,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좀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전문가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좋은 가치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이면에 단순히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 그런 가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하고, 시민운동단체라든지 다른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소통해 나가면서 적어도 이제 중독 분야에 있어서만은 되게 뭐 의사나 간호사나 뭐 사회복지나 뭐 당사자나 이런 어떤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잘 소통을 하고 서로 별로 편견이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뤄내고 있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좀 더 잘하려면 사실 뭐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뭐 더 큰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역부족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 있는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진료실이죠. 진료실에서 그러면, 힘을 많이 얻습니다. 네, 그러면 회복하는 환자분들을 보시는 네, 건가요? 네. 특히 요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24세까지긴 하니까요. 하여튼 인생 전환기의 아이들이죠. 생긴 건 어른인데 마음속에는 아직도 되게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서 특히 뭐 어머니나 아버지의 뭐 자살을 어렸을 때 목격한 친구들도 꽤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진료실에 와서 저한테 태어나서 처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되게 트라우마를 엄청나게 강하게 입었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뭐 친구한테도 얘기 못 했고, 이 진료실에 와서 선생님한테 처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그리고 나서 다음 올 때 조금 편해져서 오고 좀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이제 보람 있는 순간들이죠. 뭔가 괴로운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 물론 문제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당장은 이런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보람 있고요. 특히 중독 환자들도 뭐 요즘 젊은 환자들이 좀 많으니까 젊은 환자들은 되게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흥미롭고 보람 있고 재밌어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어떻게 한 4, 5년 동안 주구장창 술만 먹다가 뭐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그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다시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치료받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계속 오면서 어떻게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여전히 신기하고 보람 있고 재밌죠. 정말 의사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일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큰 아픔을 가졌는데도 부모는 너무 바쁘고 내가 얘기할 데도 없고 너무 소외되고 부모한테 얘기하는 걸 되게 미안하게 힘들어하고 그러고 살았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